지금부터 11월 저널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난달 발표됐어요. 10월 28일 날 발표됐는데 NJM에 실린 LI 릴리사의 LY 코브 555라고 돼 있는 항체 치료제인데, 그 항체 치료제를 외래 환자 기반으로 했던 이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거고요. 아마 사람 대상으로 한 항체 치료 연구 발표는 논문으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말고 그 RSV에 대해서 소아에서 이제 팔리비주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약 말고는 아직 상용화된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새로운 클래스 약을 이제 또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2년차 김나연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게 된 2년차 김나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월 말에 NEJM에 실린 최신 저널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치료제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 LY 코브 555에 대한 효능성과 이제 안전성에 대한 임상 연구, 즉 이상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중간 보고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팬데믹입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경도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 약 10%가 ARDS와 같은 severe outcomes로 이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severe outcome에 대한 리스크 팩터로는 이미 알려진 바로는 older age, obesity, hypertension, 그리고 그 외에 underlying 컨디션들이 이제 있겠는데요. 그거 외에도 RNA의 바이러스 양과의 아웃컴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치료 옵션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게 있는데요. 클로로킨 같은 엔티말라리얼, 그리고 로피노빌 같은 엔티바이럴, 그리고 토슬리즈맙 같은 이뮤노모듈레이터, 글루코코리코이드, 그리고 컨벌레센트 플라스마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만 특징적으로 타겟을 하는 치료에 대한 대규모 RCT는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환자군도 감염 초기에 있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논문은 NEJM에 2년 전에 실렸던 것으로서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리슨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의 1인자인 파우치가 이제 저자로 또 참여를 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혈장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폴리클로널한 엔티바디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엔티전만 인식을 하는 항체를 만드는 이런 빗셀을 따로 추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싱글 에피톱, 하나의 에피톱만 인식을 하는 엔티바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싱글 에피톱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혈청인자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serum sickness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적어서 좀 더 안전할 수도 있고, 또한 예전에는 몇 년이나 걸렸던 이런 제조법들이 몇 주로 이제 단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항체의 끝에인 FC 포션을 또 바꾸면서 해플라이프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좀 제조에도 용이해서 이렇게 신종 감염병처럼 이렇게 좀 변종이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의 치료제가 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가 사용됐던 예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미 감염된 환자군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 에볼라 때도 이제 ZMAB이라는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가 사용이 됐었고요. 그 외에도 임산부나 그리고 의료진 같은 하이리스크 그룹에서도 예방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태아에서 소두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서 이러한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population based prophylactis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료하기보다는 이제 바이러스의 전파를 좀 막는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이제 독감 시즌이 오게 되면은 백신을 맞게 되지만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팬데믹을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루엔자 A의 힘 어글루티닌 파트에 이런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를 만드는 임상 시험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 LY 코브 555라는
합체를 쓰이게 되고요. 이건 엘리 릴리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많은 스파이크 프로틴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호스트셀로 들어올 때 이 AC 이니비터에 이제 결합을 하면서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이제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 스파이크 프로틴을 이렇게 3D 모델로 보시게 되면은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LY-CoV5가 부착을 하면서 이렇게 세포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이얼의 이름은 바로 블레이즈 1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이미 이제 원숭이나 이런 영장류에서 바이럴 로드를 충분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바이럴 로드와 심텀 그리고 클리니컬 아웃컴스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메소드입니다. 미국 전역의 총 41개 센터에서 이제 RCT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항체는 700mg, 2800mg, 7000mg 이 세 가지 다른 용량으로 이제 투약이 되게 되고 총 4가지 군으로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환자군을 선별을 할 때는 첫 번째로 1개나 1개 이상의 마일드 혹은 모더레이트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군이어야 되고 또한 인퓨전을 받기 한 3일 이내에 코로나 PCR 양성 판정을 받았던 군으로 선별을 해야 초기 감염자들만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임산부를 제외한 성인 남녀를 포함을 하게 되고요.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바이탈이 좀 언스테이블하거나 과거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았던 환자군들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메소드입니다. 네소페렌지얼 수압을 통해서 이제 RNA를 검출을 하게 되는데요. 실험 첫째 날과 그 다음에 셋째 날 그리고 4일마다 한 번씩 이제 수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인비트로 RT-PCR을 통해서 RNA를 검출을 하게 됩니다. PCR에서 타겟하는 쥐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엔진이 타겟이 되고요. 그에 따라 RNA-sp라는 이 쥐도 엔진이 증폭될 때 함께 증폭되는 구간으로서 이거는 컨트롤 타겟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은 만에 하나 이 컨트롤 타겟이 음석이 나왔을 경우는 이 결과값은 무의미하고 컨트롤 값이 이제 양성이 나왔을 경우 N1이 증폭이 될 경우는 양성, 증폭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음성으로 판정을 되게 됩니다. 컷오프 CT 밸류는 45를 기준으로 이제 양성과 음성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2개 연속의 PCR이 음성이 나왔을 경우를 바이럴 클리어런스 포인트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RNA 값을 이제 정량화시키기 위해서는 상기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런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게 되는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11일차 되는 시기에 바이럴 로드가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얼마큼 감소됐는지에 대한 그 변화를 보게 되고요.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세이프티, 심텀 시베리티, 그다음에 하스피탈라이제이션, 바이럴 클리어런스까지의 시간 등을 보게 됩니다. 총 452명의 환자군이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이 됐고 이게 각각 군에 이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결과입니다. LY-CoV5를 투약받은 군은 총 309명, 플라시보는 143명이고 두 군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군 모두 리스크 팩터가 1개 이상인 곳이 약 70%나 가까이 되었고 대부분 80% 정도가 마일드한 심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상이 발현된 지 4일 정도째에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이 진행이 됐고 이니셜 CT 밸류는 23.9, 23.8로 초기 감염을 시사할 만큼 이제 바이럴 로드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테이블 2에서는 11일차 될 때 바이럴 로드가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얼마큼 감소됐는지를 보여주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용량군에서 모두 바이럴 로드가 충분히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2,800mg을 투약받은 군에서 플라시보보다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3일째와 7일째도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럴 로드와 입원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박스 플롯을 보시게 되면은 7일차 되는 때 이렇게 입원을 했던 환자군과 입원을 하지 않았던 환자군을 비교했을 때 입원을 했던 환자군 모두 바이럴 로드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7일차에 바이럴 로드가 높은 것은 12%가 입원을 하였고 CT 기준 27.5를 기준으로 바이럴 로드가 낮은 군은 0.9%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바이럴 로드에 따른 그런 누적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CT 기준 27.5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정할 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투약을 받은 군이 바이럴 로드가 더 낮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이블 3는 29일 차에 이제 입원율을 분석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엔티바디를 투약받았던 군은 입원율을 한 2.6% 정도로 보고가 된 반면에 플라시보 군은 6.3%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피겨 3에는 이렇게 증상 완화의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항체를 투약받은 군이 약 2일 차부터 증상 완화 효과가 훨씬 플라시보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6일째에서 그 결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일 이후에도 플라시보보다 증상 완화 효과가 지속적으로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드버스 이벤트는 보고된 바는 없지만 플라시보에서 한 건 정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항체를 투약받은 군은 22.3%의 애드버스 이벤트를, 플라시보는 24.5%의 애드버스 이벤트, 그래서 비슷한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엔티바디를 투약받은 군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너지아였을 반면에 플라시보 군에서는 가장 흔한 애드버스 이벤트가 다이어리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보시다시피 11일 차에 2,800mg을 투약받은 환자 군에서 바이럴 로드의 감소가 가장 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플라시보를 포함해서 다른 투약받은 군에서도 똑같이 감소가 비슷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내추럴 코스에 좀 더 부합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는 확실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고, 그거는 가장 빠르게면 2일 차부터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좀 증상을 경감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7일 차에 바이럴 로드가 많았던 환자군에서 높은 입원율을 보였던 이 결과는 아무래도 추후에 바이럴 로드를 좀 감소시키면은 입원율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연구 교리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좀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9일 차에 LY 코브55를 투약받았던 군에서 입원율이 훨씬 낮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65세 이상 그리고 BMI가 35 이상의 이런 하이리스크 그룹을 또 따로 분석해 본 결과 이 차이는 확연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RT-PCR로 RNA를 정량화하는 방법이 좀 부정확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RNA가 증식기가 끝나더라도 이제 혈액 내에 RNA가 이제 얼마큼 특정 기간 동안 떠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증상의 심각도를 봤을 때는 보통 폐 손상과 좀 연관을 짓게 되는데요. 이 폐 손상을 보려면은 이제 폐 쪽에 있는 바이럴 로드를 봐야 되는데, 이 네소페렌지얼 수압으로는 약간 그것을 대변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깊은 곳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채취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런 클리니컬 코스를 예측하는 예측 인자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컨클루션입니다. 이처럼 LY-CoV55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는 생각보다 세이프, 안전했고, 그다음에 입원율을 낮췄고, 감염 초기부터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고, 특히나 이제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는 조금 더 이러한 효과들이 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역할이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제 항체 치료제 국내에서도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사의 CTP59란 게 있고, 그다음에 아마 GSK에서도 그 비르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회사 거를 아마 내년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항체 치료제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화항체 치료제를 줄 때 기존의 이제 혈당 치료제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018년도 앤소니 파우치의 저자로 돼 있는 이 그림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사람한테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 이제 바이러스가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항체가 남아 있죠. 근데 그 항체는 에피토프 하나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항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클로널 리스판스라고 했고, 초기에 이제 항체 치료제 만들 때는 쥐에다가 그 항원을 주사를 해서
거기에서 B셀을 채취하고 거기에서 이제 항원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우스 모노클론 안티바디를 만들었었고요. 이거를 이제 키메릭 사람과하고 접합해서 만든 게 아까 그 2014년도 에볼라 때 썼다고 하는 지맵이라는 항체 치료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걸린 2명 미국인을 실어다가 에어 앰뷸런스로 실어다가 이제 CDC가 있는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에서 지맵을 투여했던 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었죠. 근데 문제는 생산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쥐에서 추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한 5명분 있었나 몇 명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대량 생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신의 효과가 이제 이런 거죠. 어느 한 항원에 대해서 백신을 주면 그 항원에 대해서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생길 거고, 이제 이건 사람한테 줘서 이제 하나 항체가 생기는 건데, 이제 이거를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항체 치료제로 쓸 수 있겠다. 근데 항체 치료제가 뭐 아주 희한한 약이 아니고 우리 감염병에서는 이렇게 좀 새로운 뿐이지, 비감염병, 특히 이제 캔서하고 그다음에 오토이뮨 디지즈에는 아주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교과서가 완전히 바뀔 정도로 항암제하고 류마티스 치료제는 메인이 됐어요. 그게 이제 항체 치료제인데 이제 세균에 대해 세균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는 거고, 특히 이제 파우치 박사가 강조했던 거는 이머징 인페셔스 디지즈 때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치료가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종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 항원을 골라내는 데만 해도 몇 개월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의 항원을 골라내는데. 근데 지금은 수주면 골라내고, 셀트리온사도 물어보니까 처음 그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그 항체 분양받아서 하는 데는 몇 주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몇만 개에서 이제 골라내는 그런 게 이제 기술력인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동물 실험을 해서 중항체가 효과가 있는지 바이러스 클리어아웃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고, 여기 옆에 이제 D하고 E가 그림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뭐 바이러스 서피스 프로틴에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에피톱이 여러 개 있겠죠. 그 에피톱 여러 개를 동시에 차단하는 게 폴리크로날 안티바디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타겟하는 게 모노크로날 안티바디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리제네론이라는 그 제약사의 항체 치료제는 칵테일 안티바디라고 돼 있어요. 스파이크 프로틴의 한 개가 아니고 아마 2개인가 안티바디를 믹스해서 주는, 그래서 칵테일 안티바디 세라피라고 해서 그렇게 주고 있고요. 이 엘라이 릴리 이 논문에 나온 거는 한 가지를 타겟하는 거고, 그 셀트리온사의 CTP59도 한 가지 에피톱을 타겟을 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냐면 싱글 에피톱을 하면 일단은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수혈을 하면 여러 가지 수혈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저런 이제 잡스러운 항원, 우리가 잘 모르는 항원 항체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 시럼 시크니스나 아나필락시스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준다. 이게 제일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생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항체만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회사가 전 세계에 한 5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중에 인천에 2개를 갖고 있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사가 다 송도에가 있잖아요. 예,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에.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까 말한 GSK 비르테크놀로지 그거를 생산하기로 계약을 이미 끝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항체 치료의 메카예요. 어떻게 보면 인천이. 그렇고 사실 저도 첫 번째 그 임상 환자들 들어갈 때 이 아나필락시스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일상할 때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금 발표한 논문에서도 인퓨전 릴레이티드 어드버스 리액션이 거의 없었어요. IRR이라고 하는데 그게 1차 목적인 것 같아요. 일상 이상에서는 그거 없고 안전하다는 것만 봐도 일단 목적이 달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치료제 이야기할 때 올해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인펙셔스 디지즈 중에 이거는 되게 질병 경과가 긴 편이에요. 최소 2, 3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일드나 에심토마틱 환자 거의 한 80% 이상 그런 사람 빼고 이제 모더레이트에서 이제 12월 정도 환자를 볼 때는 첫 1주는 안티바이럴이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1주가 넘어가서 이제 호스트 이뮨 리스판스가 시작될 때, 안티바디가 보통 2주차 시작되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면역을 억제시킬 수 있는 또는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뮨 모듈레이팅 에이전트. 그래서 아까 토실리주맙이라는 정밀 타겟하는 IL-6 타겟하는 게 있고 그냥 브로드하게 다 죽여버리는 억제시켜버리는 스테로이드가 있죠. 덱사메타손이. 그래서 후반부에 중증 환자한테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임상 연구가 성공을 하려면 환자가 첫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이 사람이 CVO로 갈지 아니면 그냥 무증상일지를 구별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만 골라라라고 하면 없고요. 근데 제일 정확한 거는 연령대죠. 연령대로 60대 이상이면 CVO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60대도 너무 멀쩡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을 초기에 이런 항체 치료제나 이런 것들 나중에 이게 상품화돼서 나오면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줄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고 임상시험도 성공하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연구도 최대한 빨리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데이 11일째 바이럴 로드 차이를 본다는 것 자체가 별로 그 스터디 디자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효과가 있을 거면 그냥 내추럴 코스로도 일주일 정도면 바이러스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경과를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뭐 증상 발생 일주일째 줘도 늦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빨리 줘야지 바이럴 로드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그런 연구는 우리나라 말고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조기에 스크리닝해서 찾기 때문에 미국이 뭐 하루에 10만 명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연구는 어려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장점인데 그걸 잘 살릴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바이럴 로드로 치료제와 비치료군의 차이를 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무슨 약을 줄 때는 치료 효과를 볼 때는 바이러스 떨어뜨리려고 그 약을 준다라고 환자한테 설명하지 않죠. 너를 살리려고 준다. 너 덜 아프게 하려고 준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어떤 수단을 쓸지 항체 그 에피톱을 차단을 할지 뭘 하지 간에 환자의 아웃컴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심톰을 줄이고 그 다음에 CVO로 뉴모니아로 가는 거를 줄이는 거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인 우리의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디자인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참고로 그 렘데스비어 연구 디자인을 했던 미국 NIH의 ATCC1 그 연구 디자인이 우리가 그 클리니컬 스코어라고 하는 시비어리티를 8개로 나누는 그 단계에서 몇 단계, 2단계를 낮추면 호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 해봤던 그런 그 기준을 그 목표로 잡은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클리니컬 스테이지를 안 잡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들 논문을 계속 볼 때 완벽한 논문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 스터디 디자인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될지, 그 다음에 그게 과연 수행 가능한 연구인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상당히 이 논문 이후로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적절한 타이밍에 주면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논문 말고 엘라이 릴리의 3상 중에 CVO 환자한테 진행하던 연구는 중단됐어요. CVO는 이미 바이럴 로드는 다 떨어지고 하이퍼 이뮨이 지금 문제가 된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기전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실제로 준군과 안준군이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상이 그냥 조기에 중단됐어요. 중단돼서 다시 진행된지 모르지만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오히려 예방적으로 쓰든가 아니면 치료제인데 가능하면 조기에 바이럴 로드가 높을 때 써서 효과를 보는 게 이 약의 항체 치료제 이 클래스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제 여기에 폴리클로널 안티바디 식으로 집어넣는 전략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GC 녹십자에서 하는 혈장 치료제라고 소위 말하는 그 혈장 성분만 잘 뽑아내서 그거를 농축해서 중화항체가를 높게 이제 인퓨전 해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싱글 레피토피를 타겟하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보다는 인퓨전 릴레이티드 어드버스 리액션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도 이제 순도를 높였다고 하니까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혈장 치료제도 이미 뉴모니아로 ARDS 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줘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기전상으로
준다면 좀 빠른 시기에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앞에 나왔던 N1, N2 진하고 그다음에 RP 진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E진하고 RDRP 진을 보는데 미국에는 이제 주로 저 CDC에서 디자인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N1, N2를 이제 확진용으로 쓰고 거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RNA-P를 이제 쓰는 거고 우리하고 좀 똑같진 않지만 비교하자면 우리는 E진이 그 RP진 역할을 하는 거고요. E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에 이제 다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RDRP진은 이제 사스코브2에 스페시픽한 RDRP를 타겟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확진 검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용어가 맞지는 않고 그 두 가지를 이제 상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짧았는데 제가 코멘트가 너무 길었는 것 같네요. 질문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